우레와 같은 막수군요. 네. 대충 여러분들 굳이 소개가 필요하신 분들도 아니지만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토니오 역의 윤태평양 배우님이십니다. 제가 감히 얘기하면 대한민국 창극의 마동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포샤 역 맡으셨던 민은경 배우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까 저기 작품 들으셨으면 돈도 많고 땅도 많고요.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마음씨도 좋습니다. 자, 다음에 샤일록 역의 김준수 배우입니다. 자, 대한민국 창극계에 누구라고 소개하기 제가 겁나요. 누구라고 소개해봤을까요? 황정민? 마음에 안 찾으시죠? 대한민국 창극계의 김준수 배우님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새신랑 바사니오 김수인 배우님 소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배우님들을 가장 좋은 소리와 좋은 역할로 여러분들 앞에서 선보이 있게 해주신 총감독이신 이성열 연출님. 자, 인사드리느라 시간 좀 걸렸는데요. 한 총 30분 정도 여러분들과 관객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저 관객과의 대화에 이렇게 많으신 분들 나오신 건 처음 봤어요. 대부분 이제 관객과의 대화한다면 앞에 조금만 나오시면 다 가시거든요. 우리 오늘 대화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관객과의 대화는 준비된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준비를 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우님들보다 연출님 말씀 먼저 듣도록 할게요. 연출님 이번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원작의 코미디를 베니스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창극으로 만들었는데 그 작품 만드는 과정들,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어떤 것을 더 특별히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그런 부분 좀 연출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작의 첫 출발은 작가 김문성 작가님이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셰익스피어 고전을 우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창극으로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작가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극단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벗어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이렇게 좀 힘든 시간을 지냈는데 다 같이 이렇게 만나서 직접 대면하는 공연을 하면서 뭔가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베니스 상이라는 셰익스피어품을 선택을 했고, 작가인 김은성 씨가 그것을 원작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탈피하고 새롭게 각색을 해서 우리 시대, 우리 관객들이 모두 보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샤일록이 고리대공업자가 아니라 재벌 3세의 그런 미남, 귀공자 같은 재벌로 나오게 되었고, 또 안토니가 원래 거대 갑부였어요. 근데 안토니오가 아주 패기만만한 젊은 애처기업 같은 젊은 성인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각색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작품이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단순하게 웃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보다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창극단에서는 사실 그동안 히랍 비극이나 셰익스피어 비극 같은 서양 고전 비극도 많이 새롭게 도전해왔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희극에 도전을 해서 과감한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음악적인 면에서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우리 국악기에 양악기를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훨씬 더 현대적이고 대중적이고 파워풀한 그런 사운드를 구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뭐 그 말씀 들으시면서 그 질문하실 거 준비되셨죠? 저 플로어에서 그 손 드시면 그 바로 마이크 넘겨드릴 거예요. 자, 여기 뭐 제가 앞쪽에 많으신데요. 저 여기 맨 앞에 저 머리 염색하신 분이 훨씬 더 잘 보이네요. 죄송해요. 예. 네. 제가 베니스의 상인 워낙 원작부터 좋아했어서 좀 질문할 거리가 두 가지 정도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재벌이라는 설정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사실 재벌이라는 재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개념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극 중에서 이제 어쨌든 르네상스를 배경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저는 되게 몇 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지라고 모호한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세 시대의 것인데 이제 바이킹이 등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설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가상의 공간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걸까? 일단 이게 첫 번째로 들었었고, 두 번째로 들었던 질문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베니스의 상인이 가지고 있는 원작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것이 동시에 셰익스피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호성 그리고 텍스트의 다성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벤처처럼 이제 설정된 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인이지만 게이 섹슈얼리티로 많이 논해지고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샤일록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의 혐오를 그대로 반영한 인물이지만 또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발언을 하는 인물이고 그런 다성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텍스트에서는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많이 좀 쉽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저는 풀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이제 포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원래 아버지가 전해준 유언이었잖아요. 그 유언을 어머니의 유언으로 바꿈으로써 저는 그게 또 새로운 해석 같아서 흥미로웠지만,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가부장제로부터 벗어나는 여성이라는 설정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면도 있었고,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또 다양하게 읽힐 수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그래서 너무 길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이 극이 그러면서 이제 연출님 말씀을 들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보면서도 느꼈던 것도 이런 해석의 방향성의 큰 틀이 궁금했고,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벤처기업 사업가와 재벌이라면은 결국 원래대로라면은 약자들 간의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약자 아닌 것 같지만 약자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 간의 싸움이 강자들 간의 싸움으로 오히려 변주된 것인데, 왜냐면 벤처기업 사업가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거 포함해서 연출과 각색의 방향성이 궁금해졌습니다. 너무 긴 질문 죄송합니다. 예,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강의에 가까웠는데요. 잘했다는 얘기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연출님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한테 질문한 거였습니까? 너무 비싼데. 그 첫 번째 시대나 공간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우리가 역사가 하나,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저당찮고 역사라면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시간들은 그냥 돼지머리 눌러서 표면 만들듯이 우리의 기업들을 눌러가지고 하나의 먹기 좋은 음식을 만들듯이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아까 재벌 3세 또 벤처기업은 우리 시대에 쓰이는 용어지, 사실 이 작품 속에는 재벌이란 말들은 3대에 걸쳐서 부를 이룬 사회력이고 또 벤처기업이 아니라 소상인이라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편의상 우리 시대에 비유를 이렇게 들었던 것인데, 뭐 작가님께서 인종적인 또는 종교적인 그런 문제가 원작에 이제 많이 개입이 되어 있고 그것을 다뤘는데, 우리 시대에 그걸 풀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지점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유대인 문제라든지 종교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 이 작품 전체 컨셉이 저희가 사회 문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뭔가 여기 대사처럼 밝은 미래가 아장아장 걸어오네.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잡으면은, 우리가 손을 잡을 때 밝은
미래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면서 원작에 내재됐던 아까 말씀했던 그 다성성의 문제라든지 인종의 문제 또는 뭐 종교의 문제 그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제가 좀 과감하게 탈피를 하고 다른 시점으로 다른 초점을 작품을 가지고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델몬트는 아까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의 저주사를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약간 목권 사회 어떤 그런 이 베니스가 법의 세계라면은 델몬트는 다른 세계거든요. 그 다른 세계는 남성성이 아닌 여성성이 좀 지배하는 발붙이기 어려운 그런 곳이 되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각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연출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배우님들께 질문을 주세요. 지금 저기 그 한 네 번째 줄인가요? 예, 일어서세요. 예, 마이크 좀 저쪽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표정이 굉장히 간절하게 보여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공연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장면이나 아니면 이 공연을 한 기분이나 소감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질문 드릴까요? 샤를롯 분의 김수현 네, 김수현 배우님. 네,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마 아까 방금 전에 보셨을 것 같아요. 특히 샤일록은 처음부터의 감정선을 속에서 속내를 계속 드러내지 않고 계속 안으로 감춰오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폭발하는 그 신이 저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고 또 가장 부담스러운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나요? 예, 짧게. 질문이 짧았으니까 그 옆에 포샤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 이 세상에 좋은 건 지금 다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역할을 했을 것의 어떤 부담감과 어려움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준수 배우님 더 얘기하시고 네. 이야기가 너무 짧게 끝낸다면 그 다음에 민경 배우님한테 넘긴다는 얘기였고요. 네,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샤일록이라는 캐릭터를 처음 마주했었을 때 이 캐릭터와 저와 만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간에서는 60대의 대본, 처음 대본에서는 60대라는 나이가 저에게는 되게 엄청난 큰 벽이었고 그러다가 캐스팅이 된 이후에 연출님께서 점점 나이의 어떤 연령대가 이제 조금씩 그보다 조금 젊게 설정을 하게 다시 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덜했고 그리고 또 이 대본을 보면서 모든 배우들이 가장 욕심을 냈던 역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또한 속에서는 이 샤일록이라는 캐릭터를 욕심을 냈었지만 내가 욕심낼 수 없는 역할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로 이런 무대에 제가 또 샤일록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엄청난 큰 행복이었고 배우로서 엄청난 큰 영광을 누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출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샤일록이라는 배역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도 샤일록을 한번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배역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 저는 뭐 공주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의 아니게 그 작은 공주역을 자꾸 맡는데, 제가 가장 이제 공연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평소에 자주 읽히지 않았던 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상인, 조합, 무역, 바사니오, 그라치아노 막 이런 대사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다가오는 게 가장 좀 힘들었던 지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른 배우님들 얘기 그냥 어려웠던 부분 한번 쭉 다 들어볼까요? 예. 저는 이 안토니오 역할이 가장 어려웠던 거는 너무 평이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중심점이 되었던 캐릭터이기도 하고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이 가장 없었던 캐릭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딱 가운데에서 평평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캐릭터인 것 같아서 좀 너무 어렵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감정을 너무 많이 표출해서도 안 됐고 또 너무 감춰서도 안 됐었고 그런 점들이 저에게는 조금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고 이거를 표현해내는 게 저에게 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샤일록과 대치를 했을 때 또 너무 어떤 제가 너무 감정을 과하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분노해서도 안 되고 뭔가 그 감정 표현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 점들이 저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또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이게 맨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는 역할들을 주로 맡아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역할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을 자제하는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이번에는 조금 어려웠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샤일록이 아니라서 힘들었다는 얘기도 듣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규수인 배우님은 이번에 일정상 뭐 팬텀싱어 결승하고 막 겹치고 그래서 좀 스케줄적으로 힘들었을 텐데요. 자, 그 어려웠던 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극 안에서 어려웠던 거는 이제 바사니오 역할이 평소에 너무 제 모습 같아서 더 어려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님께서 처음에 코멘트를 해주실 때 만화 속 캐릭터를 상상하면서 연기를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성격이 들락날락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과장되기도 해야 되고 아니면은 정말 오그라들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순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던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행복하게 저는 바사니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소감들 한마디씩 다 들었는데요. 또 질문할. 저기 요즘 끝으로 아니 저쪽 끝으로 일어나 보세요. 아니 그 중간에 방금 뒤돌아봐 보셨죠? 예. 저쪽으로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굉장히 빨리 신속하게 드셨어요. 짧게 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거 외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각본, 연출, 의상, 무대 다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영어로 자막 내주셔서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폐업별을 봤을 때도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공연 관람료가 싸요?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거는 18만원, 15만원 가는데 지금 제가 본 공연 2층에서 봤는데 이거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출연료를 올려주세요. 아니 진짜 그래도 돼요. 그리고 공연 기간 너무 짧아서 이거 앵콜 공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되게 죄송한데요. 이거는 조금 선을 넘는 건데 안토니오랑 샤일록 배역이 처음에 저는 바뀌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하여튼 출연료래요. 티켓값 올리는 거랑 그 다음에 앵콜 공연하는 거랑 조금 이거 홍보를 조금 더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마지막 장면에 포셔가 이거 원래 원작에는 그 남편을 속이고서 위장을 하는 거로 나오는데 그게 조금 들어갔으면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공연 너무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었군요. 제가 평론가인데 평론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다들 평론을 해주셔서요. 자, 아무튼 예술 감독님과 그 극장 관계자들 다 들었을 테니까요. 다음에는 더 비싼 요금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샤일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예, 여기 아까도 이쪽 맨 앞에 일어나 주세요. 마이크. 네. 질문을 해주세요. 예. 저는
제가 공연을 잘못 본 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가장 기억에 남은 게 베니스의 상인들이 아니고 샤일록이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좀 뭔가 본네라고 해야 되나? 제가 마지막에 장면을 보면서 가진 거라고는 돈밖에 없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외에는 가진 게 없는 샤일록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게 좀 마음이 아픈 게 샤일록에게 미혹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면은 샤일록이 의상도 가장 화려하고 음악도 제일 강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맡은 배우분의 미모와 스타성 때문이기도 하고 한데 이게 제작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샤일록에게 매료되는 거를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순전히 배우분의 역량인 건지 매우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했던 게 와인을 되게 맛있게 드시던데 진짜 와인인 것 같진 않은데 그 음료의 정체가 좀 예, 이 대답은 김준수 배우님밖에 할 수 없는 그 질문인데요. 저기 샤일록은 왜 그렇게 멋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지금 질문을 옮긴 거죠. 우리가 샤일록을 상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안 주려고 너무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준수가 제일 멋있었다 이런 얘기로 들렸어요. 자, 지금 왜 이렇게 멋있는지 답 좀 해주세요. 네. 잠깐만요. 아니 너무 좋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워낙 이제 샤일록의 캐릭터가 사실 의상도 그렇고요. 어떤 분장도 되게 강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무대 위에서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악적인 사운드가 되게 강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부러웠나 봐요. 근데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의 샤일록의 어떤 다른 튜발과 마르코의 캐릭터에 달리 무대에서 꼿꼿이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샤일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 위에서 가장 버틴 그 힘을 기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그 모습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베니스의 상인이 지칭하는 사람은 안토니오예요. 원작이. 그런데 우리가 셰익스피어 원작도 베니스의 상인이 제목이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이 샤일록이죠. 그만큼 이 작품 원작의 깃틀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이고요. 저희들이 베니스의 상인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주제들을 좀 만들어 보고자 했지만 원작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이제 좋은 배우를 통해서 뚫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좀 해주실까요? 자, 이번에 조금 와인이었어요. 와인. 네. 거짓말이었어요. 포도 주스입니다. 포도 주스. 저기 저 가운데 흰 옷 입으신 분들 거에 일어나 주실래요? 예, 이쪽으로 마이크로 옮겨볼게요. 먼저 공연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오늘까지 해서 4회차 전부 다 공연을 봤는데요. 제가 10년 가까이를 보러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연 보면서 궁금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김성렬 연출님께 궁금한 게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원작도 되게 고전이지만 사실 고전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과 악역상이 있는데 그걸 이제 현대로 재해석하면서 좀 더 입체적으로 인물을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고수하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배우분들께는 만약 베니스의 상인을 다시 또 한다면 해보고 싶으신 다른 역할이나 이 배우의 이 대목이 탐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캐릭터를 어떻게 현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요즘은 개천에 용이 안 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때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젊어요. 재벌 삼세가 다 젊었지 않습니까? 얘는 이병철, 정주영처럼 늙은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다 젊어요. 그래서 우리도 샤일록이 젊었죠. 그게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이고, 저 안토니오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의 희망사항인 거죠. 개천에 용이 안 나는데 안토니 가진 게 없는데 개천에 용이 나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개천에 용이 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면서 캐릭터를 생각해봤습니다. 자, 배우님도 아까 뭐 샤일록 얘기 많이 했지만 뭐 샤일록도 좋고 뭐 아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구절들 뭐까지 그 질문해 주셨으니까요. 유태평양 배우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사실 처음 배우 오디션을 봤을 때 샤일록으로 배우 오디션을 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담이지만 우리 김준수 배우는 안토니오로 배우 오디션을 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안토니오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아무래도 제가 희망적인 얼굴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샤일록을 희망을 하고 이제 이 역할 꼭 샤일록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배우 오디션을 봤었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다음번에는 샤일록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지만 이번 작품에서만큼은 저는 안토니오를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나는 부럽지가 않아. 네, 그렇지만 그래도 굳이 꼭 한 대목을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김준수 배우가 정말 열창을 마지막으로 했던 그 장면은 제가 마지막에 딱 저 옆에서 고문을 받고 이렇게 혼자서 딱 그 샤일록을 혼자서 이렇게 지켜보는 장면이거든요. 혼자서 뱀처럼 정말 몸을 베베 꼬면서 막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은 무대 위에 있는 배우지만 정말 참 정말 김준수 개인적으로는 형이고 참 정말 친한 배우이지만 무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야 정말 잘한다,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무대 정말 멋있었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그 마지막 그 부르는 대목만큼은 그거 딱 하나는 부럽다. 네. 그거 말고는 별로 부럽지가 않습니다. 다른 거는 저는 안토니오 너무 만족하고 이번 작품에서는 안토니오가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배역이었고 이번 작품에서만큼은 제가 어느 곳에서도 맡아보지 못했을 법한 그런 감사한 배역이었던 것 같았고요. 그래서 딱 한 대목은 바로 그 마지막 아리아 그 대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오디션 볼 때도 포샤로 오디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캐스팅표가 나오고 바사니오가 김수인 배우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저와 수인 배우님과의 키 차이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캐스팅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굉장히 올려다보는 이번 씬에서는 상당한 키 차이거든요. 굉장히 키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포샤 역을 그대로 하되 바사니오를 조금 작은 바사니오로 캐스팅을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샤일록에서 아까 유태평양 씨가 말씀했던 것처럼 저는 안토니오로 이 역할을 지원했었는데 이렇게 샤일록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샤일록이라는 캐릭터를 노리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대 다음 시즌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은 더 악하고 독한 놈으로 돌아올게요. 그렇게 또 제가 너무 대본을 보자마자 이 역할 너무 해보고 싶다라는 역할이어서 저는 우선 캐스팅표가 나왔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가 만약에 여자였다면 그 포샤라는 캐릭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그 법정씬이
그 강다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진짜 정말 또 누나가 이렇게 아담하고 이렇게 좀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듯이 정말 이 큰 무대를 막 누병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하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남자여서 조금 아쉽지만 다음에도 뭐 바사니오를 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자였다면 저는 뭐 포샤를 또 한번 해보고 싶은 역할, 그런 강다니는 캐릭터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작품을 만들 때 드라마터그는 그런 컨셉을 짜는 역할이기도 한데요. 다음번에 성적 다양성을 위한 베니스의 상인들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막 하기가 5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 정도가 하나를 뭐 여러분들이 돌아가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요 앞에서 세 번째 지금 핸드폰 들고 지금 손 들고 계신 저 마이크 좀 일어나 주시면 마이크를 옮겨 드릴게요. 예. 아니 뒤쪽에 안 들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 봤습니다. 저는 창극 본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그 전에 이제 연극이나 뮤지컬 같은 거를 주로 보다가 창극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정면이 때도 그렇고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가 워낙 대세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이제 이어져 왔기 때문에 혹시 그 정연이처럼 다른 웹툰이라던가 아니면 드라마 뭐 영화 같은 거를 혹시 이렇게 창극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리어나 아니면 베니스의 상인처럼 이제 고전 작품도 좋기는 하지만 현대에 나와 있는 연극이라던가 극작들을 혹시 이렇게 창극으로 바꾸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은 사실은 뭐 예술 감독님한테, 극장 예술 감독님한테 가야 될 질문인데 이 자리에 없으니까요. 없으시니까, 무대 위에 없으시니까요. 뭐 연출님 거기에 대해서 굳이 답하실 필요 없으시죠? 거기는 지금 아마 저기 객석에 예술 감독님 계시니까요. 아까 외국에 꼭 가야 된다라는 것과 방금 질문하신 것들 저희 예술 감독님께서 수고하실 겁니다. 다른 질문 받을게요. 여기에서 쭉 가서 한 10번째 지금 손 들고 계신 분. 예. 손을 제일 빨리 드셨어요. 마이크 안 나오는데요? 네. 예. 안녕하세요. 공연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힘든 이런 시대에 이 작품에서는 사랑과 자비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앞서 저는 사랑과 자비가 매우 중요하지만 또 가끔은 비현실적이라고도 느끼는데 이 작품을 준비하시면서 각 배우님들께서 그 사랑과 자비에 어떻게 스스로를 설득했는지, 그걸 납득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굉장히 진지한 그리고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과 자비. 글쎄요, 저희 매번 사랑을 하고 살지 않나요, 저희는? 근데 저도 그렇고 사랑과 뭐 연인과의 사랑도 있고 부모님과의 사랑도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제 동생과 현재 같은 집에서 서울에 올라와서, 제 동생이 서울에 올라와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조금 몸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몸이 안 좋아져서 집에 공연 끝나고 딱 집에 가면 제 동생이 침대에 딱 누우면 형 내가 마사지 해줄게 하면서 저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손에 로션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러면서 제 목 마사지부터 해가지고 이 마사지를 해줘요. 근데 그게 형제간에 어떻게 보면 제 동생이지만 그럴 때 저는 참 내 동생이지만 너무 착하고 어떻게 보면 이 바사니오 같은 물론 친동생은 아닌 캐릭터지만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보면서 사랑이라는 거를 느끼고 이 동생한테는 난 뭐든 해줄 수 있겠구나.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매 순간 그런 사랑을 저는 느끼면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할 때마다 사랑과 자비 이거는 뭐 제가 납득을 꼭 해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가 매번 느끼면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너무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저에게는 항상 감사하게도 누리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매번 느끼는 그런 거여서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꼭 이거를 납득을 꼭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답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갑자기 좀 너무 딥한 질문이어서 좀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살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데 무대를 사랑하고 또 관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미 저는 사람 곧 이꼬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마음을 늘 먹고 있었고 있고, 그래서 이 극이 비극이 아닌 그 빛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행복한 그런 대본이었기 때문에 전혀 납득되지 않았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마음 먹고 있었던 것이어서요. 네. 그 정도 됐고요. 저기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넘쳐흐르는 이 극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불을 꺼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작품 처음 만들 때 그 여출님하고 제가 베니스의 상인들을 읽어보니까 이 작품은 한여름밤의 꿈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라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뭐 지금 이제 여름의 시작이지만 아주 짧은 나흘 동안의 한여름밤의 꿈을 그 베니스의 상인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오늘 좀 나흘간의 공연 이후 지쳤지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공연 이후에 계속 그 이야기 나눠준 배우님들께 아까 들어올 때보다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큰 박수 소리와 함께 이 자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